안녕하세요. 차교수와 Mathematics for Physics 시간입니다. 멤버십 코스로 28번째 시간인데 우리 지금 무엇 하고 있냐면 힐버트 스페이스, 힐버트 공간 지난 시간에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번에는 유클리드 공간에서 힐버트 공간으로 그래서 유클리드 공간을 비교하면서 추상적인 공간인 힐버트 공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정의를 했었죠. 근데 이 힐버트 공간에서 무엇인가를 하려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이 되는 디렉의 브라켓 표기법을 오늘 시간에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에 바로 유클리드 공간에서 힐버트 공간으로 갈 때 유클리드 공간에 무엇과 무엇을 이용했냐면 오소노멀 프로퍼티하고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오소노멀 프로퍼티하고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하고 또 비슷한 것을 그것과 유사한 것을 유클리드 공간에서 이제 정의할 것 같으면 힐버트 공간에서 정의할 것 같으면 힐버트 공간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여기에 유클리드 공간에서 화살표 벡터의 기저로 표시한 요거를 우리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었냐면 이렇게 표시가 했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바로 조금 이제 생소할지 모르지만 이게 바로 브라켓 표기법이라고 하겠어요. 이 브라켓 표기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상태 벡터를 캣 벡터하고 브라 벡터가 있는데 브라 벡터하고 캣 벡터를 한꺼번에 해서 이렇게 만드는 그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브라켓 표기법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부터 이해하면 되냐면 캣 벡터부터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캣 벡터는 유클리드 공간과 이제 비교하면서 무엇에 해당하는지 보겠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우리 지난 시간처럼 유클리드 공간과 힐버트 공간을 비교하면서 서로 대응하는 개념을 보겠습니다. 같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대응해서 이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유클리드 공간에서부터 더 일반화되고 더 확장된 힐버트 공간에서 더 확장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힐버트 공간은 무엇을 표시하는 공간이었냐면 화살표 벡터를 표시하는 공간이었어요. 화살표 벡터는 우리가 보통 벡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 또 다른 공간이 하나 생겼으니까 여기다가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화살표 벡터 이렇게 붙여줬어요. 그래서 벡터를 표시하는 위에 화살표를 그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힐버트 공간에서 이런 화살표 벡터처럼 수학적으로 행동하는 걸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캣 벡터라고 부르는데 이 캣 벡터가 화살표 벡터와 똑같은 의미로 이용되지는 않습니다. 자, 화살표 벡터는 역학에서 무엇을 표시하냐면 벡터 물리량을 벡터인 물리량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힘이 벡터입니다. 또 속도가 벡터입니다. 뭐 이렇게 운동량이 벡터입니다. 그러면 이 화살표 벡터로 표현을 하죠. 자, 힐버트 공간은 반드시 양자역학에서 이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수학적으로 추상적인 개념이고 양자역학이 나오기 훨씬 전에 힐버트는 양자역학이 나오기 훨씬 전 사람이죠. 그때 수학적으로 생각한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기저를 이루고 서로 오소노멀 프로퍼티를 만족하는 그런 기저들 사이에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어요. 근데 이 캣 벡터를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힐버트 공간을 양자역학에서 이용하게 됩니다. 양자역학에서 이용하는 이제 이유는 있죠. 양자역학 기술하는 세상, 원자 내부 세계는 어떤 세상이냐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무엇이 마치 우리가 주위에서 물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걸 볼 수도 없고 기술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추상적인 공간에서 설명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 전에 힐버트가 처음에 제안을 했던 이 힐버트 공간 이용하면 좋겠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힐버트 공간에서 마치 유클리드 공간에서 화살표 벡터의 역할을 무엇이 하냐면 상태 벡터가 합니다. 상태 벡터를 대표하는데 우리 상태 벡터가 양자역학에서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리 이제 나중에 차차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살표 벡터를 이렇게 F하고 위에다 화살표를 썼다고 한다면 이 F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화살표 벡터가 어떤 종류의 이 물리량을 대표하는지 하는 걸 표시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캣 벡터에서 여기다가 파이라는 문자를 썼는데 여기에 다른 문자 아무거나 써도 좋습니다. 바로 이게 바로 뭐냐면 상태 벡터인데 뭐 어떤 상태의 상태 벡터인지 하는 그 상태 이름입니다. 여기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여기에 그래서 이 상태 벡터의 종류
또는 무엇을 대표하는가 하는 것을 구분하는 그런 이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벡터로 표시하면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물리량을 추상적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추상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숫자에 대응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어요. 숫자로 대응하려면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화살표 벡터 모양으로 표시했으면 이건 숫자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이걸 이제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기저로 대표하면 이걸 숫자로 대표하게 되죠. 근데 기저에 따라서 이 숫자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것까지 모두 감안해서 이 화살표 벡터는 자, 요거를 어떤 이게 표시하는 그 물리량을 이렇게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캡 벡터도 마찬가지예요. 상태 벡터를 추상적으로 표시합니다. 이대로 놔두면 요거는 숫자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려면 바로 기저로 대표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클리드 공간에서 여기 화살표 벡터를 계산하려면 기저로 대표해야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로 계산하면 기저로 대표해야 된다. 근데 우리 힐버트 공간은 아직 기저가 뭔지 아직 모르죠. 유클리드 공간에서 어떻습니까? 공간에다 아무렇게나 서로 직교하게 그린 세 개의 축의 단위 벡터, 이걸 우리가 기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캣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또는 화살표 벡터가 있을 때 기저로 대표하면 어떻게 되냐? 화살표 벡터의 경우에는 X축, Y축, Z축 이렇게 해놓으면 세 성분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세 성분을 이렇게 이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라는 벡터는 여기에 이퀄 사인 위에다 점을 하나 딱 찍은 같다는 뜻이 아니라 기저로 대표해서 이런 숫자로 표시한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저로 대표했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이 캣 벡터도 기저로 대표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때 우리가 5까지 했는데 이거 반드시 5까지 있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유클리드 공간은 기저가 딱 3개입니다. 근데 힐버트 공간은 추상적인 공간이고 필요에 따라서 또는 그 어떤 기저냐에 따라서 기저의 숫자가 몇 개도 되고 또는 무한히 많을 수도 있고 이렇다고 하는 거 아시죠? 여기는 지금 5까지 그냥 한번 3과는 다르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그냥 5까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저를 표시하면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걸 뭐라고 부릅니까? 행렬인데 우리 앞에서 행렬할 때 봤죠? 이건 3x1 행렬이죠. 그래서 행이 3개고 열은 하나인 이런 행렬이 됩니다. 이걸 뭐라고도 부르냐면 열 벡터다, 이렇게도 부르죠. 그리고 이 캣 벡터도 이렇게 기저로 대표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하고 똑같이 됐는데 이건 n/1, 여기 이 기저의 이 차원이 n이라면 n/1 행렬이 되겠죠. 그럼 이것도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열 벡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힐버트 공간에서 캣 벡터를 벡터라고 부른 이유는, 화살표 벡터에서 벡터라고 부르는 이유는 뭡니까? 벡터인 물리량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화살표 벡터에서 벡터인 물리량은 어떻게 하냐? 이걸 기저로 대표하면 열 벡터로 표현되는데, 여기서 캣 벡터도 기저로 대표하면 열 벡터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물리량이 벡터인 물리량을 대표해서가 아닙니다. 기저로 대표하면 열 벡터로 표시되기 때문에 캣 벡터를 벡터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브라켓 표기법, 브라켓 노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브라와 캣이 합해져서 브라켓 노테이션이 되는데, 그러면 브라 벡터를 보겠습니다. 캣 벡터와 브라 벡터가 이렇게 대응합니다. 그래서 유클리드 공간하고 힐버트 공간이 있을 때 우리 무엇을 하게 되냐면 유클리드 공간에서 두 화살표 벡터의 내적, 우리 스칼라곱이라고 하죠. 이런 내적을 하게 됩니다. 이 내적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적하면 A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를 구하려면 F나 G를 모두 기저로 대표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만드는데, 기저로 대표하면 F를 대표하는 숫자는 기저가 달라지면 달라질 수도 있고, G를 대표하는 숫자도 기저가 달라지면 달라질 수가 있지만, 이 스칼라곱을 할 것 같으면 이 숫자는 하나 숫자가 나왔으니까 어떤 기저로 계산하든지 똑같은 숫자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 알아두고, 마찬가지로 힐버트 공간에서 두 상태 벡터를 내적할 때 어떻게 해야지 되냐면, 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떻습니까? 모양이 아주 두 개를 이렇게 곱하면 모양이 아주 좋죠. 그래서 요 두 상태 벡터인데 이 두 상태 벡터를 내적하면 요 내적도 기저가 다르면 각각을 대표하는 숫자는 달라지지만 요 숫자는 똑같습니다. 안 변합니다. 그랬을 때 이 오른쪽에 있는 거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캣 벡터라고 부르고 요 앞에 있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브라 벡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게 바로 뭡니까? 이게 브라켓이죠. 그래서 요 브라켓 가운데다가 줄을 딱 그어가지고 왼쪽 거는 브라, 오른쪽 건 캣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라켓 노테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저로 대표를 해가지고 숫자를 구하면 어떻게 구합니까? 자, 이렇게 구하죠.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G는 열 벡터로, 그 다음에 F는 행 벡터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행렬할 때 한 것처럼 이런 행 벡터와 열 벡터를 곱할 것 같으면, 다시 말하면, 1 크로스 3 벡터와 3 크로스 1 벡터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1 크로스 1 행렬이 되죠. 그건 숫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건 이렇게 A라는 숫자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저로 대표할 것 같으면 대표하는데 여기서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냥 행과 열로 만들었다는 것만 다른데 힐버트 공간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이렇게 열 벡터로 만든 건 이렇게 만들었는데 행 벡터로 만들 때는 여기다가 스타 표시를 했는데 이렇게 스타 표시를 한 건 뭘 얘기하냐면 여기 이렇게 스타 표시한 거 요거는 컴플렉스 콘주게이트 복소 켤레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설명하면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아까 서로 다른 화살표 벡터를 내적을 했는데 이번에는 같은 화살표 벡터를 내적해 보겠습니다. 같은 화살표 벡터를 내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F1 제곱 더하기 F2 제곱 더하기 F3 제곱 해가지고 크기의 제곱은 항상 0보다 커지죠. 만약에 이게 0이라고 하면 그 벡터 자체가 0이니까 그건 벡터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0벡터죠. 그래서 어떤 벡터를 자기 자신으로 내적을 할 것 같으면 항상 그 크기의 제곱이 되고 그건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같은 벡터의 내적은 0보다 커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힐버트 공간에서도 똑같은 것이 이제 성립합니다. 같은 두 상태 벡터의 내적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네, 브라 벡터하고 캣 벡터를 내적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내적하는데 여기 유클리드 공간에서 화살표 벡터의 성분은 어떻습니까? 항상 실수죠. 근데 힐버트 공간에서는 이걸 더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분들이 복소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걸 이제 물리에 이제 응용을 할 것 같으면 자, 이런 힐버트 공간을 우리가 갖다 씁니다. 근데 물리에서는 실제로 측정하는 물리량에는 허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허수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수죠. 어떤 것이든지 제곱하면 항상 0보다 커야 됩니다. 근데 허수가 바로 뭡니까? 제곱해서 0보다 작은 수. 그러니까 이건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허수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양이 만약에 허수로 대표한다면 그건 측정하는 물리량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힐버트 공간을 얘기하면서 이 상태 벡터는 바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상태 벡터를 이렇게 이제 기저로 대표하면 나오는 것이 바로 복소수가 가능하다는 것부터 이것은 직접 측정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 우리가 직접 측정해야지 될 양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측정해야지 될 양이 아닌 것은 꼭 실수해야지 될 필요가 없고 복소수도 가능한 것이죠. 자, 그러면 브라 벡터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파이라는 똑같은 벡터의 캣 벡터의 브라 벡터는 성분이 똑같은데 그 성분을 어떻게 했어요? 행과 열을 바꿨지만 거기에 복소 켤레도 이렇게 만들어서 둘을 곱하면 자신과 자신의 복소 켤레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항상 0보다 커지죠. 항상 0보다 커진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다. 상태 벡터를 기저로 대표한 성분은 복소수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그래서 여기 브라 벡터의 성분은 캣 벡터의 성분의 복소 켤레로 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저로 대표했을 때
우리 브라벡타의 성분들은 캣벡터의 성분을 갖다가 행과열을 바꾼 거죠. 이렇게 행과열을 바꾸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트랜스포즈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앞에서 이제 행렬 배울 때 배웠습니다. 이 트랜스포즈는 우리말로는 전치라고도 하고 이걸 행과열을 바꾸기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어떤 행렬이 이런 행렬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이런 행렬은 우리가 요소를 MIJ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것에 트랜스포즈를 하면 트랜스포즈를 했다는 기호는 위에다가 이렇게 첨자로 T자를 쓰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행과열을 바꿨어요. 여기에 맨 위에 있는 A, B, C, D라고 하는 행을 어떻습니까? 여기에 첫 번째 열로 A, B, C, D를 이렇게 만들었죠. 두 번째 행을 두 번째 열로 이렇게 만들었죠. 이렇게 행과열을 바꾸니까 요소로 표현할 때는 MIJ를 MJI로 만든 거 이게 바로 트랜스포즈라고 하고 요런 행렬을 M이라는 행렬의 트랜스포즈 행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또 앞에서 배웠죠. 트랜스포즈 행렬과 비슷하지만 행렬 요소들이 복소수면 그냥 트랜스포즈를 시킨 것보다는 어드 조인트를 하는 것이 물리에서 이용이 되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복소 전치라고 어드 조인트 전치를 하고 행과열을 바꾸고 그 다음에 복소는 복소 켤레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M이라는 행렬이 이렇게 있으면 이것을 어때요? 이렇게 전치를 한 다음에 행과열을 바꾼 다음에 모두 다 어땠습니까? 복소 켤레로 다 만들었죠. 이렇게 만든 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어드 조인트 행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행렬 요소들이 전부 실수라면 어드 조인트 행렬이 전치 행렬하고 트랜스포즈 행렬하고 똑같아진다고 하는 걸 우리가 당연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 브라켓 노테이션을 잘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브라켓 표기법은 여기 캣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 캣벡터는 무엇을 대표한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이름을 썼죠. 파이라는 이름을 쓴 상태를 표시하는 상태 벡터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브라벡터는 브라벡터의 이름이 똑같으면 이것이 대표하는 상태는 똑같은 상태입니다. 단지 이거를 대표할 때 브라벡터는 어떤 거냐면 이걸 대표했을 때 기저로 대표했을 때 기저의 각각의 성분을 복소 켤레를 취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도 쓸 수가 있냐면 여기 어드 조인트를 취하는 거라고 쓸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름이 같으면 캣벡터와 브라벡터가 이름이 같으면 같은 상태를 대표하는데 캣벡터하고 브라벡터는 어떤 그 관계가 있냐면 자 캣벡터 파이의 어드 조인트가 브라벡터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 그냥 어드 조인트라는 표시를 아직 기초로 대표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표시를 하죠. 그건 왜 그런다고 그랬습니까? 기저로 대표하기 전에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데 어떤 기저로 대표하나 다 똑같은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바로 기저로 대표하기 전에 이런 모양으로 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런데 우리 브라켓 노테이션이 좋은 것은 이렇게 써놓기만 하면 이 써놓은 모양만 가지고 제대로 한 것인지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인지를 바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캣벡터가 있으면 이 앞에 올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이 앞에는 뭐만 올 수가 있냐면 숫자, 넘버, 그 다음에 브라벡터, 그 다음에 연산자만 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양자역학에서는 양자역학에 나오는 양들은 전부 넘버 아니면 상태 벡터 아니면 연산자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 상태 벡터는 또 브라벡터와 캣벡터로 나누죠. 그랬을 때 이렇게 표시했을 때 이런 캣벡터의 저 앞쪽에는 숫자, 브라벡터, 연산자만 나올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됐으면 어떻습니까? 여기 캣벡터 앞에 여기에 숫자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거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캣벡터 앞에 이렇게 브라벡터가 이렇게 왔죠? 이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캣벡터 앞에 여기 연산자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캣벡터로 표시했을 때 줄로 이렇게 표시한 것은 연산자가 작용할 때는 거기에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냥 숫자만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브라벡터도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 캣벡터 앞에다가 캣벡터를 또 쓸 수가 없어요. 여기에 뾰족하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좀 이상하죠. 자, 이런 건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캣벡터의 오른쪽에는 어떠냐? 이 오른쪽에는 뭐만 올 수 있냐면 여기에 숫자하고 브라벡터만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식으로 이 숫자는 사실은 어디나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브라벡터, 캣벡터하고 브라벡터가 이런 순서로 오는 건 괜찮은데 그럼 이건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양쪽에다 전부
저 왼쪽에는 브라 벡터를 쓸 수 있고 오른쪽에는 캡 벡터를 쓸 수가 있겠죠. 요 전체로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연산자의 역할을 합니다. 양쪽에 이렇게 막대기가 있으면 요건 전체로 하나의 연산자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A 쓰는 것도 괜찮고 여기에 캡 벡터의 오른쪽에다 브라 벡터를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떤 건 안 되냐면 여기에 오른쪽에다 뭘 써요? 연산자를 이렇게 쓰면 연산자는 여기 뾰족한 데는 작용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뾰족한 데다가 여기 이렇게 놓으면 어때요? 아까 앞에서 안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되겠습니다. 이 브라켓 표기법을 처음 사용한 디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 사람입니다. 폴 디렉인데 이 폴 디렉은 사실은 영국이 낳은 물리학자 중에 20세기에 굉장히 유명한 그 다음에 20세기의 전체 물리학자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폴 디렉은 진짜 천재라고 칭찬한 그런 이론 물리학자고 1933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15대 루카시안 석좌 교수를 역임한 사람입니다. 루카시안 석좌 교수 하면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물리학과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이제 사람인데, 뭐 유명한 사람은 누가 있냐면 뉴턴이 루카시안 석좌 교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누가 있냐면 누굽니까? 생각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좀 아픈 사람 있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분도 루카시안 석좌 교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20세기에 처음에 양자역학이 나올 때 초기 양자역학과 양자전기동력학 QED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 이론체계 구축에 큰 기여를 하고 양자역학을 수립한 공로로 1932년과 1933년에 양자역학으로 노벨 물리학상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두 개가 지금 전쟁하는 중이어가지고 두 개가 같은 해에 수여가 돼서 사실은 같이 받았는데 1932년엔 하이젠베르크 혼자, 그 다음에 1933년에 슈레딩거와 디렉, 이렇게 처음에 1930년대에 양자역학의 제목으로는 이 세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슈레딩거 방정식은 비상대론적인 방정식인데 이것을 이제 상대성 이론이 나온 다음에 모든 이론은 당연히 상대론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슈레딩거 방정식을 상대론적으로 바꿨어요.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바꾼 방정식을 뭐라고 그러냐면 디렉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 디렉 방정식을 전자에 적용했더니 바로 무엇을 알 수가 있었냐면 그것의 풀이로부터 전자의 반입자가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반물질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맨 처음 알게 해준 것이 이 디렉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고, 사실은 그래서 상대론적 양자역학이 반물질의 존재를 알게 해줬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양전자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예언한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힐버트 공간에서 양자역학 이론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그런 디렉 표기법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디렉 노테이션 표기법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 몇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트랜스포즈를 취하는데 곱의 트랜스포즈를 취할 때 우리 벡터의 경우에 볼 것 같으면 여기 A가 있고 A의 트랜스포즈라고 벡터하면 이렇게 행과열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요 A하고 B를 A라는 행렬하고 B라는 벡터를 이렇게 곱할 것 같으면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어떻게 하면 나오냐면 A, B의 트랜스포즈를 한 결과하고 이제 볼 것 같으면 요 결과를 이렇게 해서 요 A, B의 트랜스포즈를 한 걸 그 순서를 밟고 같으면 B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를 할 것 같으면 결과가 이렇게 돼서 요 둘을 이렇게 비교할 것 같으면 A와 B를 곱한 것의 트랜스포즈는 이제 트랜스포즈가 되는데 순서를 바꿔가지고 A와 B의 트랜스포즈는 B의 트랜스포즈, A의 트랜스포즈와 같다라고 하는 곱의 트랜스포즈는 이제 순서를 바꾼 트랜스포즈의 곱과 같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아는데 이건 이제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는, 직접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게 어디에도 그대로 성립하냐면 어드 조인트에도 그대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볼 것 같으면 아까 방금 보인 게 AB의 트랜스포즈는 B의 트랜스포즈, A의 트랜스포즈라고 한다면 여기 양자역학에서는 연산자를 캡벡터에다가 적용하면 뭐가 되냐면 다른 캡벡터가 됩니다. 그것에 어드 조인트를 취하면 이제 순서가 바뀌게 되겠어요. 그래서 순서를 바꾸면 캣을 앞에 놓죠. 캣의 어드 조인트는 브라죠. 그래서 브라 곱하기 A의 어드 조인트,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꿔서 이제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서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제 알아두고, 그리고 여기 재밌는 것은 파이 브라와 푸사이 캣의 전체 어드 조인트 이렇게 하면 푸사이 캣의 어드 조인트는 뭐가 되겠어요? 푸사이 브라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순서를 바꿨죠. 그 다음에 파이의 브라의 어드 조인트는 파이의 캣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그 파이 푸사이 브라켓의 전체 어드 조인트 하면 이렇게 순서를 바꾼 게 되는데, 요건 어떻습니까? 파이 푸사이의 브라켓은 요거는 숫자 하나죠. 다시 말하면 원 바이 원 행렬이나 마찬가지니까 숫자 하나의 어드 조인트를 하면 행과열을 바꿀 게 없으니까 그건 뭐와 같아요? 컴플렉스 콘주게이트 붙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바꿀 것 같으면 그건 넘버 컴플렉스 콘주게이트를 한 것과 같고, 또 요거 어드 조인트 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개를 이제 트랜스포즈를 하거나 어드 조인트를 취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힐버트 공간에서 우리 여러 가지 이제 계산을 하든지 증명할 때 이것들이 꼭 필요하니까, 우리 어드 조인트를 취할 때는 전체 곱의 어드 조인트를 취하면 순서를 바꿔서 어드 조인트 취한 것들을 순서를 바꿔서 곱한다라고 하는 걸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힐버트 스페이스로 확장할 때는 유클리드 공간에 있는 오소노멀 프로퍼티하고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를 이제 갖다 쓰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클리드 공간에서 뭐가 있었냐면 화살표 벡터가 이렇게 딱 있다고 하는 건, 이것은 이제 캣 벡터에 대응을 했죠. 그리고 기저가 xi가 있다면 이 기저도 역시 벡터죠. 그러니까 우리 힐버트 공간의 기저도 이렇게 캣 벡터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스칼라 곱으로 표시했다. 그래서 기저를 곱하면 여기다가 화살표 벡터에다가 기저를 스칼라 곱할 것 같으면, 내적을 할 것 같으면 성분이 나오죠. 이것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성분이 나오게 할 때 여기에 파이라는 캣 벡터에다가 기저를 곱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성분을 구하려면, 여기 내적을 하려면 불화로 바꿔서 곱해야지 되죠. 이렇게 불화로 곱하면 스칼라 곱이 돼가지고 이게 바로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소노멀 프로퍼티는 여기 xi.xj는 델타 ij 이렇게 된 오소노멀 프로퍼티는 어떻게 쓰면 될 거냐면, 여기에 앞에 있는 것은 브라,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건 캣 해가지고 알파 i 브라 알파 j 캣은 델타 ij 이렇게 쓰면 바로 오소노멀 프로퍼티를 쓰는 거나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리고 벡터의 성분은 아까 여기서 구한 게 어떻게 됐어요? fi는 xi.f 이렇게 한 것처럼 여기 파이 i는 어떻게 했어요? 알파 i 하고 알파 i 브라 파이 캣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게 바로 성분이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럴 것 같으면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는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xi 똑같은 걸 반복했었는데, 이 반복해서 쓴 이거는 바로 무엇이 돼야 되겠어요? 연산자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연산자가 되게 곱하는 건 뭐냐면 알파 i 캣을 앞에다 쓰고 브라를 뒤에다 쓴 거, 이게 바로 연산자 모양이죠. 그리고 이 i를 똑같이 한 다음에 이 i를 1부터 n까지, 여기 n 차원이라면 전부 다 더하면 그 뭐하고 같아요? 아이덴티티하고 같아지는 거. 이게 바로 이제 힐버트 공간의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를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힐버트 공간은 무엇만 알면, 우리 힐버트 공간은 일단 준비하냐면 기저를 알면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어떤 게 힐버트 공간의 기저가 될지, 이런 이야기를 우리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